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양학 강의 핵심 이론과 문제풀이를 8주 동안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이제 영양사 시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영양사 시험에 대해서 다들 이제 조금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영양사 시험이 이제 예전에보다 작년부터 문제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300문제를 보던 것을 220문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도 약간 조정을 했는데 사실은 과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예전에는 이제 영양학 따로 생화학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문제가 났다면 영양학과 생화학은 사실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영양에서의 어떤 소화 흡수나 몸에서의 기능, 섭취 기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생화학에서는 대사, 몸속에서의 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은 연계된 과목끼리 이제 같이 문제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60문제가 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개를 과목은 따로따로 배워요. 그래서 생화학 교수님한테 이제 생화학 과목을 배우실 때는 영양소의 대사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실 거고, 저와 함께 영양학을 하실 때는 이제 영양소에 어떤 들어가서 소화, 흡수, 몸에서의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먹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우리가 그래서 약 60문제가 난다는 거. 근데 220문제 중에 60문제면 비중이 어때요? 굉장히 큰 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양학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내용을 또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사 시험에 여기 영양학이라고 해서 배운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조금 쓰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양학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또 이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른 과목 문제 풀 때도 기초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중복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양학을 좀 확실히 해놓으시면 다른 과목을 하실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합격점은 220에서 총점 몇 프로 이상 맞으면 합격이죠? 그렇죠. 60%. 220문제 중에 약 60% 이상 문제를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목마다 반드시 40%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총점으로 220에 약 60% 이상은 맞췄는데 어떤 한 과목이 그 과목 문제에 40%를 못 맞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점 대비 60% 이상, 그 다음에 매 과목마다 반드시 40% 이상은 넘으셔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격이에요. 근데 요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8주 있잖아요. 요 8주 동안 이렇게 바짝 지금 핵심 이론하고 사실은 이 문제풀이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7, 8월에 이 지금 들어가는 우리 이제 영양사 준비 시작하는 요 강의 때는 일단 뭘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과 이론을 중점적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가면서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리된 내용이 내가 잘 정리가 됐나를 간단하게 좀 체크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요 8주 동안의 내용이 완전히 정리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문제풀이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주 동안의 이론 문제풀이와 10월 달에 있는 문제풀이를 6주 동안 하시면 준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달에 시험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마음을 아주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결심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첫 시간, 보통 첫 주잖아요. 이제 학원에 등록하고 첫 주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표정이 달라요. 열심히 해야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해야지. 오늘 집에 와서도 복습 열심히 하셔야지. 이제 이게 참 좋은 자세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8주를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주만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 와서도 복습하고, 이게 첫 주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8주 동안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 사실은 8주 동안의 내용 배우는 요 내용만 다 아시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20문제 다 만점을 목표로 하는 거는
물론 만점 목표로 공부하면 좋은데, 예. 그래서 220점 다 제가 뭐 반드시 다 220점 맞도록 해드리겠습니다는 못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합격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 8주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네, 그래서 이제 하실 건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한 거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강의가 8주 강의예요. 그래서 영양학 요 교재를 좀 보시면요. 네, 앞에 이제 목차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영양학 이론서에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기초 고급 영양학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생애주기 영양학 해서 요 두 파트를 우리가 이제 영양학에서 다루실 거고요. 지금 이 첫 번째 파트 부분이 조금 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우리 8주 강의 중에 한 6주 정도는 기초 고급 영양학을 다루게 될 거고요. 나머지 뭐 한 2주 반 네, 정도, 뭐 조금 길면 한 3주, 2주 반에서 3주 정도는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 두 번째 파트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드릴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들은 거는 반드시 오늘 복습한다. 그거는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강의가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있잖아요. 하루 이틀 빼놓고. 그 하루 이틀은 뭘 하시냐면 내가 복습을 하려고 했는데 뭐 피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갖고 복습을 좀 못했다. 그런 거는 이제 곧 수업 없는 날 반드시 보강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수업 들은 것은 반드시 그 주 안에 복습까지 마치시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강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저녁 먹고 조금 쉬고 그날 배운 거 복습하면 되는 그런 패턴인데 놓치지 마세요. 그거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하는 거랑 다음 주에 시간 날 때 해야지랑은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복습하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거를. 자, 일단 첫 번째 장 지금 1페이지, 내용 1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자, 1장 탄수화물부터 좀 보려고 해요. 자, 탄수화물이 뭔지부터 좀 볼게요. 일단 뭔지는 알아야 이게 들어가서 어떤 것이 이제 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니까. 자, 탄수화물 해서 탄수화물에 대한 일반적인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한 9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식물에서. 동물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식물에서 만들어지고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기물질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식물 안에 있는 탄수화물의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전분이라든지 섬유소 형태로 존재합니다. 전분, 섬유소. 이런 게 바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곡류 같은 거 먹을 때 우리가 곡류 먹을 때 그 안에 이제 전분, 스타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식물의 이렇게 줄기 같은 걸 보면 왜 찔깃찔깃한 부분 그런 것들이 섬유소거든요. 걔네들이 탄수화물이에요, 바로. 그래서 식물에서는 전분과 탄수화물의 형태로, 전분과 섬유소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자, 동물체에도 있어요. 동물체에도 있습니다. 자, 근데 동물체에 존재하는 탄수화물의 형태는 뭐냐 하면 당하고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도 얘가 식물에 존재하는 형태랑 동물에 존재하는 형태가 달라요. 식물에는 주로 전분이나 섬유소. 동물에 존재하는 탄수화물은 당, 우리가 보통 혈당 뭐 이러잖아요. 그 당하고 글리코겐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탄수화물의 기능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공급원. 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1g당 4칼로리를 에너지를 내거든요.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급원이에요. 자, 그리고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보통 왜 이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먹어서 그렇게 큰 탈이 날 게 없어요. 소화도 잘 되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독성 물질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6번에 보니까 자, 그럼 탄수화물은 어떻게, 뭘로 만들어졌는가?
3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3개. 여러 개도 아니고요. 탄소, 수소, 산소 요 3개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얘네들을 만들 때 그 비율이 일정해요. 일정하게 있어야만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을 보실까요? 1대 2대 1. 여기다 밑줄 하고. 네.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비율이 어떻다? 1대 2대 1로 만들어진 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탄수화물의 일반식은 7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C 탄소잖아요. H 수소, 그 다음에 O 산소. 그래서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율은 어때요? 1대 2대 1. 네. 그래서 일반식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CmH2ON 이라고 일반식을 씁니다. 우리가 화학 같은 거 배울 때 일반식 배우시잖아요. 네. 1대 2대 1이에요. 여기 보면. 자, 근데 이제 H2O 물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물을 갖고 있는 탄소다 이 뜻이에요. 네. 함수 탄소 말 그대로 물을 가지고 있는 탄소다. CHO의 비율이 1대 2대 1입니다. 자, 그리고 탄수화물의 그 안에 보면요.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알코올기를 꼭 갖고 있어요. 네. 알코올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OH로 끝나는 것들이 알코올이에요. 그리고 이 OH는 반드시 다 갖고 있고 어떤 탄수화물은 알데하이드기를 갖고 있는 탄수화물이 있고 어떤 탄수화물은 케톤기를 갖고 있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데하이드기를 갖고 있는 탄수화물을 알도즈라고 하는 거고요. 케톤기를 갖고 있는 탄수화물은 케토즈라고 합니다. 물론 알코올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탄수화물은 반드시 알코올은 다 공통으로 갖고 있고요. 어떤 탄수화물은 알데하이드기를 갖고 있는데 이 알데하이드기를 갖고 있는 탄수화물을 우리가 알도즈라고 불러주고 케톤기를 갖고 있는 탄수화물은 케토즈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 이따가 보시면 어떤 애는 뭐 알도즈, 어떤 애는 케토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케토즈는 얘는 이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케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톤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탄수화물의 특성을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탄수화물은 우리가 조금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 단당류, 소당류, 다당류라고 세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단당류는 우리 이제 뒷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네, 이 페이지에 보시면 단당류는 해서 이 페이지에 있는 거 먼저 잠깐 보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탄수화물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단당류가. 이거보다 더 쪼개지면 우리가 이건 탄수화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가장 작은 단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요. 근데 이 앞페이지로 1페이지로 다시 보시면 이 단당류가 2개가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 2개가 결합한 걸 우리가 이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당류가 2개 내지는 3개, 4개 해갖고 한 9개까지 결합을 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올리고당, 과당류라고 얘기를 해줘요. 올리고당. 그리고 10개 이상의 단당류들이 결합이 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당류들이 결합이 돼 있을 때를 바로 다당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럼 단당. 2개 붙어 있다, 2당. 근데 2개보다는 좀 큰데 한 9개 정도까지 붙어 있다. 그럼 소당, 보통 올리고당이라고 하고요. 10개 이상의 단당류가 붙어 있는 좀 큰 애들이다. 그럼 다당류라고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이렇게 단당류도 있고 이당류도 있고요. 올리고당도 있고 다당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단당류도요. 탄소가 3개짜리인 애가 있고 4개가 있고 5개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3개를 갖고 있는 단당류를 3탄당. 탄소가 3개다 이 뜻이에요. 단당류인데 탄소가 3개이다. 자, 탄소가 4개이다. 그러면
4탄당. 맞아요. 탄소가 5개이다. 5탄당. 6개다. 6탄당. 근데 6탄당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뭐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6탄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영양학에서는 이제 좀 우리 몸의 영양소로서 많이 이용되는 것들이 이제 6탄당이 많기 때문에 6탄당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당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당류 2개가 결합한 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2개 내지는 9개 정도가 결합한 애들을 올리고당이라고 흔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당류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올리고당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는 올리고당 대신에 소당이라고도 표현해요. 예. 그래서 뭐 과당류, 사실은 요 과당류보다는 올리고당이나 또는 뭐 소당이다 그러면 한 2개 이상 9개 정도의 단당이 결합한 애들을 말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단당이 10개 이상 많이 붙어 있으면 다당이구나. 근데 이제 붙어 있는 종류가 한 종류가 애가 10개가 쭈루룩 붙어 있는 애도 있고 여러 개 다 다른 애들이 10개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애들이 붙어 있으면 단순 다당류, 똑같은 종류 애들이 10개 이상 붙어 있으면 단순 다당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애들이 붙어 있는데 10개 이상이 붙어 있다. 그럼 복합 다당류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3페이지 넘어가시면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단당류부터 하나하나 좀 볼 거예요. 자세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당류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는 6탄이에요. 탄소가 6개짜리. 왜냐하면 자, 6탄에 속한 것들의 이름을 좀 봅시다. 자,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하죠. 요 괄호 안에 있는 이름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당, 글루코스랑 같은 거예요. 예, 포도당이 글루코스입니다. 과당, 프락토즈. 자, 갈락토즈, 만노즈. 요거는요, 이름을 딱 들으면 얘가 단당이냐, 이당이냐, 다당이냐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금 단당에 속하면서 탄소가 6자리인 애들의 이름을 우리가 4개 여기 배웠어요. 그래서 이름을 딱 들으면 얘 단당이야. 근데 탄소는 6개짜리 애들이야.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6탄당에 속하는 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당 중에 탄소가 5개짜리인 애를 5탄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5탄당에 속하는 애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이 있어요. 왠지 보실게요. 리보스, 데옥시리보스, 자일로스, 아라베노스. 자, 근데 이제 리보스나 데옥시리보스는요, 여기 표의 맨 오른쪽에 급원이라는 데를 좀 보시면 핵산, RNA 구성물질. 그 다음에 데옥시리보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핵산, DNA의 구성물질.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잖아. RNA, DNA. 그거를 만들 때 중요한 애들이에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탄당인 요런 애들도 좀 관심 있어요. 그래서 예, 5탄당에 속하는 일단 이름을 좀 기억하시고 리보스, 데옥시리보스, 자일로스, 그 다음에 아라비노스는 5탄당. 탄소가 5개짜리인 단당류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갖고 얘들이 어디에 속한다는 뭐 기본으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포도당부터 하나하나 특징을 볼게요. 이 표에 있는 특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특징을 문제에 이러이러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럼 답을 이제 딱 고르시는 거예요. 자, 일단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당 대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사실은 당 대사한다 그럼 포도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체내 당 대사의 중심 물질. 그리고 이제 얘 식을 보니까 6탄당이니까 C가 몇 개겠어요? 6개. 그죠? 탄소가 6개. 그러면 우리가 CHO가 1대 2대 1로 있으니까 그 뒤는 얘기 안 해줘도 12개, 6개인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포도당은 알도스래요. 그러면 포도당 안에 무슨 끼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데하이드 끼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보다 이럴 때는 조금 그 무리에서 조금 틀린 특성을 갖고 있는 애를 외우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보면 알도스라고 쭉 대부분의 것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케토즈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단당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과당이죠. 예, 그래서 케토즈이며 뭐 단당인데 케톤기를 가진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럼 답이 벌써 떠오르는 거예요. 케토즈는 뭐야? 과당. 이렇게. 얘가 유일한 케토즈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거 알도즈 다 이거 외우시지 말고 과당 케토즈, 나머지는 알도즈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예. 자, 포도당은 어쨌거나 알도즈예요. 자, 그리고 과당과 함께 자연계에 가장 많이 자연계에 제일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밑줄, 혈액에 존재하는 유일한 당질. 사실은 당 그러면 탄수화물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 탄수화물인데 우리 혈액 중에 존재하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혈당을 쟀더니 뭐 높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당을 쟀다는 게 아니에요. 혈액 속에 정상 건강한 사람은 이거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혈액 중에 존재하는 유일한 당질? 포도당. 그래서 혈당 쟀다라는 거는 우리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를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갈락토즈 혈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그거는 원래 갈락토즈가 사실 포도당으로 바뀐 다음에 그 포도당이 혈액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바뀌는 몸에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질병이 있는 경우는 갈락토즈가 혈액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혈액에 포도당만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혈액에 존재하는 유일한 당질이고요. 이때 존재하는 농도가 약 0.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도당은 에너지원, 즉 탄수화물이니까 에너지를 낸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조직이 에너지를 내는 게 사실은 에너지 내는 게요. 탄수화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지방에서도 에너지를 내고 단백질에서도 에너지를 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조직 중에 나는 다른 거 갖고는 에너지 안 낼래. 나는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쓸래 라고 하는 게 뭐가 있나 하면 두뇌라든지 적혈구나 신장수질은요. 주로 요 포도당을 갖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뇌, 적혈구, 신장수질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다른 에너지원을 못 써요. 이 조직들에서는. 그래서 두뇌, 특히 뇌는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예. 그래서 이 두뇌, 적혈구, 신장수질의 에너지원이다. 그러면 포도당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 포도당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근원이다. 라고 하고 포도당을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근원 볼게요. 어디서 얻느냐? 전분이나 메가당을 분해하면 포도당이 나와요. 전분이나 메가당의 가수분해 산물이라고 돼 있죠? 즉 전분이나 메가당을 분해하면 그래서 포도당 단당이잖아요. 단당류. 단당류인 포도당이 여러 개 붙어서 다당류가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전분이라고 하거든요.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하면 다당류가 되는데 그때를 전분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전분을 분해하면 포도당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전분은 이제 여러 개 있을 때고요. 포도당, 이따 이제 2당류를 배우실 텐데 포도당과 포도당이 두 개가 그러니까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한 2당류를 뭐라고 하냐면 메가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가당을 분해해도 포도당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분과 메가당의 가수분해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일즙을 먹어도 얻을 수 있어요. 포도, 특히 포도 같은 데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탄당 중에 두 번째인 과당을 좀 볼게요. 자, 얘는 이제 특징이 케토즈 꼭 기억하시고, 다른 애랑 좀 틀린 특징이죠.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 이 단당류들은요, 일단은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소화돼서 흡수된 다음에 이제 몸에서 대사가 되는데 이 흡수될 때는 요 과당이라든지 갈락토즈도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몸에서 대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당 갈락토즈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되고 다시 간에 가서 포도당으로 바꾸어준 다음에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포도당을 체내 당대사의 중심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 다음에 포도당 형태로 주로 당은 대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달대요. 감미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이제 감미도를 보자면 요렇게 우리가 감미도는 요렇게 정리하고 외워요. 과전, 서포, 맥, 갈, 유.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감미도예요, 이거는. 네. 주로 단맛은 탄수화물이 내는 거죠? 지방이나 단백질이 내는 건 아니고요. 탄수화물이 단맛을 내는데 탄수화물도 종류에 따라서 단미도가 좀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당, 전화당, 전화당은 이따 배우실 거예요. 과당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당, 전화당, 그리고 서당,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즈, 유당. 그래서 과전서포 맥갈류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가장 감미도가 강한 당은 뭐다? 과당.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은 갈락토즈나 유당은 그렇게 감미도가 높은 당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과전서포 맥갈류 요거 정리해서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이 과당은 주로 뭐 벌꿀, 과즙, 고과당 옥수수 시럽, 이놀린이라는 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썼으니까 하나 또 쓸게요. 지금 이놀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놀린은 뭐냐 하면요. 과당만으로 이루어진 다당류를 우리가 이놀린이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과당이 10개 이상 붙은 거죠. 예. 아까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진 다당류가 전분이 있었잖아요. 과당만으로 이루어진 다당류가 이제 이놀린이에요. 근데 여기 다당류에다가 아까 사실 우리 복합 단순 다당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요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단순 다당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포도당만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게 전분이고요. 과당만으로 많이 붙어서 이루어진 다당류가 이놀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번으로 이놀린이 있는 겁니다. 네, 돼지 감자 같은데 이놀린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락토즈도 보죠. 자, 갈락토즈는 유당의 구성원, 이제 유당은 이당류예요. 그래서 이당류인 유당을 만들 때 일단 갈락토즈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락토즈는 유즙이나 갈락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나와요. 갈락토즈만으로 이루어진 다당류를 갈락탄이라고 해줍니다. 예, 갈락토즈가 여러 개 붙어 있으면 갈락탄이 되는 거예요. 자, 만노즈, 뮤코프로틴이라는 거 물질의 이제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만난, 곤약, 효모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만노즈만으로 쭉 결합된 다당류가 만난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은요, 사실은 갈락토즈, 갈락탄, 만노즈, 만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외우기 편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조금 포도당 전분, 과당, 이놀린 하니까 요 윗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DNA나 RNA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 오탄당, 리보스 보시면 얘도 역시 알도즈이고 RNA 구성 물질이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조효소의 구성 성분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데옥시리보스는 데옥시 즉 DNA, 리보스, RNA 이렇게 연결하면 외우기 훨씬 편해요. 네. 데옥시리보스는 DNA 구성 물질이 되겠고요. 자, 자일로스는 다당류 자일란의 성분,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이렇게 자일로스
라고 써주시고, 그럼 여기서 다당류 이름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일란. 네. 즉 자일로스만으로 이루어진 다당류 이름을 우리가 자일란이라고 해줘요. 예, 자일란의 구성 성분이다. 얘는 뭐 식물 옥수수 줄기나 콩껍질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아라비노스는 아라반 성분.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예, 아라비노스가 여러 개 붙어서 만들어진 다당류 이름이 아라반이구나. 그 대부분 이런 애들은 그냥 공통점으로 안자가 붙으면 그냥 그 단당류 이루고 있는 단당류가 뭔지가 여기 다 나와요. 갈락타는 갈락토스로 이루어진 애구나. 만난, 만노스, 자일란, 자이로스, 아라반, 아라베노스로 이루어진 애들이구나.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유일한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 그래서 유일한 L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라비노스입니다. 네, 아라비노스의 근원에, 즉 근원이라기보다는 특징을 여기다 써줬어요. 자, 아라비노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일한 L형이래요.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거는 설명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당류는 D형도 있고 L형도 있는데, 얘가 유일한 L형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뭐라는 뜻이에요? D형.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단당류들은 D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은 D형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주로 이용하는 영양소로 쓰이는 애들은 D형입니다. D형. D형이 더 일반적인 거예요. L형은 별로 없어요. D형이 일반적인데 얘만 특이하게 L형이라 얘를 그냥 특징으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몸에서 이용하는 영양소로 쓰는 대부분의 단당류들은 D형이구나. 예,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벳 D 해서 네, D. 대부분의 우리 몸에서 이용하는 영양소를 이용하는 단당류들은 D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단당류를 정리했으니까 이당류로 넘어가야죠. 이당류는 단당류 두 개가 결합한 형태. 그럼 이제 이당류에 속해 있는 것들이 뭔가 봤더니 딱 3개밖에 없네요. 이것도 이름을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이당류는 일단 이당류에 속하는 애들의 이름하고요. 걔네들을 구성하는 당의 종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메가당, 괄호하고 말토스라고도 합니다. 예. 말토스 메가당은 포도당 하나와 포도당 하나. 즉 포도당이 2개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메가당을 분해하면 포도당이 나온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서당 봅시다. 슈크로즈. 우리가 보통 설탕 이제 종류가 서당이거든요. 자, 슈크로즈는 포도당 하나와 과당 하나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구성하는 당이 2종류인 거죠. 포도당, 과당. 아까 메가당은 사실은 이 2개가 결합했는데 구성하는 당의 종류는 몇 개예요? 1개. 포도당 1개. 한 종류가 2개가 결합한 게 메가당이고요. 서당은 포도당 하나와 과당 하나가 결합한 거고요. 자, 그럼 유당. 아까 유당 나왔었잖아요. 자, 유당은 우유에 많이 써요. 락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락토스. 우유에 있는. 자, 유당은요. 포도당 하나와 갈락토스 하나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갈락토스 보고 유당의 구성분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포도당 하나, 갈락토스 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당에 속하는 애들의 이름도 기억하셔야 되고 3개의 이름, 그리고 걔네들이 구성하고 있는 당이 뭐가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메가당부터 볼게요. 메가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한 거고요. 그거는 식혜나 물엿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공이나 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기타 옆에 있는 그 설명을 좀 보시면 맨 밑에 자연계에는 별로 없다. 즉 자연적으로 이렇게 천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메가당은 사실 별로 없고요. 어떤 전분을 소화시키는 단계에서 이제 나온다거나 전분, 소화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자르는 분해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이거 보시면 전분은 포도당이
여러 개 있는 게 전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전분을 분해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잘라줄 수가 있어요. 포도당 2개짜리로 잘라줄 수 있는데 이 포도당 2개가 바로 뭐예요? 메가당. 이게 메가당이잖아요. 그래서 메가당은 전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조리나 어떤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천연적으로 메가당으로 존재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원을 뭐 식혜, 물련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형태를 보니까 환원당 그리고 유당도 마찬가지의 환원당. 즉 이제 이거는 환원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들은 대부분 환원당인데 하나만 비환원당이죠. 그 비환원당이 뭔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당 중에 유일한 환원성이 없는 당이 뭐냐? 그럼 답이 뭐예요? 서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같은 무리 중에서 대부분의 애들은 이런 특성인데 좀 안 그래서 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좀 이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환원성이 없는 이 당류는 뭐냐? 그럼 답이 서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서당의 특징을 보죠. 서당은 포도당 하나와 과당 하나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환원성은 없어요. 근데 주로 서당은 과즙, 설탕, 뭐 사탕수수, 사탕무 같은 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징, 기타를 보죠. 수용성, 사실은 탄수화물은 다 수용성이에요. 예, 탄수화물은 수용성입니다. 자, 수용성이고요. 단맛이 순수하여 당류의 감미도 비교 기준임. 여기 감미도 비교 기준에다 밑줄. 감미도를 어떤 게 더 달고 덜 단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나타낼 때 서당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서당. 감미도 비교 기준이 얘래요. 얘를 1로 삼으면 얘보다 얼마나 더 달고 얼마나 덜 달고를 비교해서 나타낸대요. 근데 보통은 이 앞에 있는 거를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감미도 비교 기준을 과당을 안 삼고 서당으로 삼았어요. 그 이유가 2개 정도 있는데 얘가 비교 기준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성체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온도 변화에 안정합니다. 무슨 얘기냐? 감미가, 단맛이 사실은 얘는요, 과당은요, 과일에 많잖아요. 막 수박 같은, 수박 생각해보세요. 요즘 여름에 수박. 냉장고에 그냥 하루 넣어서 시원하게 한 애랑 그냥 미지근하게 놔둔 애랑 사실은 어떤 게 훨씬 달아요? 냉장고에 있는 애가. 실제 그건 느낌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과당은 온도가 내려가면 감미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얘는 감미도가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얘는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근데 서당은 쉽게 얘기하면 설탕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은 냉장고에 넣어놓으나 밖에 넣어놓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특별하게 감미가 막 변하지 않아요. 일정해요. 그래서 서당을 우리가 이성체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꾸는 이성체가 따로 없고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장 단 거는 과당이지만 감미도의 기준으로 삼는 애는 서당이에요. 그래서 서당의 특징으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 2개 붙어 있는 서당을 분해하죠? 그러면 이제 분해는 보통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산이나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서당을 분해를 하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당과 과당이 1대1 동량으로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존재하는 동량의 혼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거를 전화당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예, 인버트 슈가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전화당, 여기 나오는 전화당은 뭔가 하면요, 서당을 분해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을 분해해서 포도당과 과당이 나왔는데 얘네가 동량, 1대1 동량으로 혼합물의 형태로 있는 그 당을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전화당은 서당을 분해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묽은 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된 혼합물을 전화당이라 함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화당은 과당과 포도당의 1대1 동량의 혼합물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예, 서당이 이제 분해하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갈라지는데 이때 얘네들이 1대1 동량으로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전화당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당류 유당 볼까요? 자, 유당은 포도당 하나, 갈락토스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고요. 근데 얘는 다른 이당류와 조금 틀린 점이 결합의 방식이 다른 애들은 알파 결합이에요. 얘는 베타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당류이며 베타 결합 어쩌고 나오면 답이 뭐다? 유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타 결합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당이니까 당연히 유즙, 우유 같은 데서 유즙에서 얻는 거예요. 예, 모유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유즙에서 얻습니다. 자, 이 유당 락토즈는 락타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에서 나오는 락타제에 의해서 이제 유당이 이제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모에 의해서는 발효가 안 돼요. 우유는. 예, 우유는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시다시피 뭐 모유라든지 우유 같은 경우는 깐난쟁이, 신생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 성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당, 락토스 같은 것이 뇌발육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실은 이 유당을 이루고 있는 갈락토즈 성분 같은 것이 뇌발육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뇌발육에 촉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장작용, 즉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당이. 그래서 정장작용을 하는데 중요하고, 사실은 장을 건강하게 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장 안에 우리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거든요. 근데 병을 일으키는 왜 병원균들을 주로 유해균이라 하고요. 장의 건강에 좋은 애들을 유익균이라고 그래요. 비피더스균 같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장에는 사실은 이런 유해나 유익균들이 다 있는데 보통 이 유당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뒤에 배우실 올리고당을 먹으면 이 유당이나 올리고당들 자체가 이 유익균의 성장을 굉장히 촉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유당이라든지 조금 이따 나오는 이제 올리고당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 장 내에 있는 유익균의 성장을 잘 돕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잘 자라요. 근데 장 안에 이런 유익균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장에 있던 병을 일으킨 유해균들이 잘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좋은 거죠. 장에 좋은 애들은 많이 잘 자라고 얘네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장에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 유해균들은 조금 줄어드니까 이렇게 몸에 좋아요. 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장작용이라 하는 거예요. 예, 장을 깨끗하게 한다, 뭐 청소한다 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그게 깨끗하게 청소한다라는 얘기는 장내 유익균들을 잘 자라게 해서 성장을 촉진해서 유해균들을 조금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장에 좋은 작용이 일으키는 게 이제 유당과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장작용을 하고요, 유당은. 또 칼슘 흡수 촉진하는 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칼슘 흡수, 사실 칼슘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칼슘의 흡수를 돕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당입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당류까지 다 보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당.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당보다는 조금 더 많은 단당류들이 결합을 했는데 한 10개 정도 되는, 예, 보통 한 뭐 9개, 10개까지 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당류가 3개 이상 10개 또는 뭐 9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10개 미만의 단당류가 결합한 것을 우리가 올리고당 또는 소당이라고 많이 불러줘요. 자,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두 번째입니다. 흡수가 안 돼요.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자, 또는 다른 말로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된 다음에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인체 내에 소화 요소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 올리고당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은 일단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대사를 통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공급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반갑냐 하면 단맛은 내는데 몸에 특별한 어떤 에너지를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마트 같은 데 보면 막 올리고당이 굉장히 많이 팔아요. 보셨어요? 올리고당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정장작용에서도 좋고 또 비만 예방에도 좋고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써있는 얘기가 요래서 그래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얘기는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에너지원이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리고당의 특징을 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리고당은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종류는. 자, 3개 붙은 애도 있고요. 단당류가 3개 붙은 애를 특별히 3당류, 근데 이름이 라피노우스예요. 그래서 요 3당류인데 갈락토우스 하나,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 이렇게 단당류가 3개가 붙어서 3당류라고 해줘요. 그리고 4개짜리도 있어요. 그걸 4당류라고 하는데 이름은 스타키오스예요. 자, 근데 얘는 갈락토우스가 2개,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 이렇게 붙어갖고 4당류예요. 단당류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소말도 올리고 갈락도 올리고 해서 밑에 보면 프락도 올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뭐 대도 올리고 등등. 이 얘네들이 다 올리고예요. 이런 애들이 다 올리고당인데 여기 올리고당의 공통적으로 기능 성질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자, 비피더스 증식 인자 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눈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난소화성. 그죠? 이 2개의 말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올리고당이 제가 유익균을 성장을 촉진한다라고 했죠. 근데 유익균, 장내 유익균 중에 대표적인 애가 비피더스균이에요. 그래서 비피더스균을 잘 자라게 하는 인자다 해서 비피더스 증식인자, 즉 장내 유익균을 잘 자라게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정장작용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리고당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 안 되니까 이게 비만인 사람한테는 좋겠구나. 에너지 급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장의 건강에 좋겠구나. 이런 특징을 좀 공통적인 올리고당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당류를 할게요.